대학가 인근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4명의 아이다호 대학생이 교회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오전 11시 58분, 의식불명의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마스코우 경찰국은 경찰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의식불명자의 상태를 살피게 했고, 이 과정에서 참혹한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3명의 여학생과 1명의 남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다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케일리, 메디슨, 세나, 그리고 이선이었습니다. 마스코우 경찰국은 11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공개했습니다. My name is Chief James Fry with the Moscow Police Department. I'm going to be reading from my notes today because I want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to be extremely accurate. 첫 번째는 타겟 범죄라는 것을 언급한 점입니다. 한 기자가 경찰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마스코우 경찰국장 제임스 프라이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한 대학생들의 그날 행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커플인 이선과 세나는 캠퍼스 파티에 참석 후 집에 돌아왔고, 메디슨과 케일리는 바에 갔다 귀가했는데 모두 새벽 1시 45분경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의 행적과 관련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범행 시간과 범행 도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범행은 늦은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고, 범행 도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기자들의 관심은 최초 911에 신고한 사람과 경찰이 출동 당시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아졌습니다. 2명의 생존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는 원래 5명의 여학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나의 남자친구인 이선이 주말을 맞아 여자친구 집에 왔다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911 최초 신고자가 누구였는지와 신고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람들을 왜 의식불명자로 지칭했는지, 그리고 사건이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왜 정오화되어서야 신고가 접수됐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국장은 수사의 온전한 전개를 위해 911 신고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신고 전화가 뒤늦게 걸려온 것은 사실이며 2명의 생존한 룸메이트들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고 다치지 않았다. 이 정도만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의 첫 번째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과 관련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브리핑에서 다시 다뤄지길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캐시 메벗 검시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포케인 법의관실에서 진행한 부검 결과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2시 이후의 늦은 새벽 시간으로 추정, 누가 먼저 공격을 당했는지 의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범행 도구는 꽤 큰 사이즈의 칼로 시신에 광범위한 상처를 남겼다. 각 피해자는 여러 번 흉기에 찔렸다. 학생들은 잠을 자는 도중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 중에는 방어흔이 관찰되었다.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의 브리핑을 통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케일리와 메디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것으로 이전에 비해 더 자세한 동선이 밝혀졌습니다. 케일리와 메디슨은 12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코너 클럽이라는 로컬 바에서 시간을 보낸 후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그로푸드 트럭으로 이동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은 푸드트럭 라이브 트위치에 포착됩니다. 푸드트럭 주인은 이들이 술에 좀 취해 있었지만 손님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이상 행동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 1시 46분 이들은 우버 택시를 타고 56분 집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경찰이 새롭게 공개한 사실은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2층에서 2명, 3층에서 2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한 2명의 룸메이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고 사건이 일어난지 모르고 아침까지 잠을 잤으며 친구들을 불러서 911 신고를 했다. 그리고 신고 전화는 생존한 사람들 중 한 명의 핸드폰에서 걸려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음에 사람들은 용의선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존한 2명의 룸메이트와 케일리와 메디슨을 집에 데려다준 택시기사, 그리고 푸드트럭 라이브 트위치에서 2명의 여학생들 뒤에 서 있던 미스테리한 남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관심 지역에 있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CCTV 영상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이 가리킨 관심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중심으로 사방의 경계가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번의 언론 브리핑이 있고 나서 이후 업데이트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눈에 띌 만한 새로운 사실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온전함을 위해 극히 제한적인 사실만을 공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오히려 언론사와 유족들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특정한 스타일의 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로컬 하드웨어 스토어와 아웃도어 용품을 취급하는 곳에 들려 케이바 나이프를 판매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바 나이프는 원래 유니언 커틀러리사에서 근접 전투와 다목적용으로 만든 칼로 1942년 미국 해병대에 지급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1대1 싸움에서 쓸 수 있으면서 전투 식량 캔을 따거나 텐트포를 박는 등의 다목적 용도를 가진 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부응한 것이 바로 케이바 나이프였습니다. 7인치 길이의 칼날은 고탄소광 재질로 잘 부러지지 않고 손잡이는 22장의 가죽이 고압 압축 방식으로 층층이 감겨있고 홈이 파져 있어 그립감이 뛰어나고 땀이 나도 미끄럽지 않으며 충격 흡수에도 탁월하다는 평입니다. 현 시대에는 당시 미 해병대에 보급된 오리지널 모델 이외에 다양한 변종들이 나와 있는 칼입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정 스타일의 칼 판매처를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돌자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던 숙소 근처 이웃들의 증언에서 평상시 그 집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건을 푸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웃은 해당 장소가 파티하우스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시끄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음 때문에 귀마개를 써야 잠을 잘 수 있었을 정도였고 소음 문제로 경찰이 2번 출동한 이력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또 다른 이웃은 일을 마치고 새벽 1시 30분쯤 집에 왔는데 여학생들의 집이 평상시와는 달리 조용했고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4시쯤 막 잠이 들 무렵 그쪽에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흔히 파티에서 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건 그만큼 집안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파티가 열리는 게스트가 많은 날을 피해 유독 조용했던 주말에 범행이 일어난 점은 범인이 이 집 사정에 어느 정도 밝은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집안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유족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케일리의 언니는 동생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생이 새벽 2시 26분에서 2시 44분 사이 전 남자친구 잭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메디슨이 새벽 2시 44분에서 52분 사이 잭에게 3통의 전화를 52분 케일리가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전화를 거는 건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 아침에 뭘 먹을까와 같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잭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케일리의 통화 기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케일리와 잭이 최근 6년간의 만남 끝에 결별했고 인스타그램에서 엄팔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잭이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케일리의 부모님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잭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를 100% 믿는다고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경찰도 빠르게 잭에 관한 루머 진화에 나섰습니다. 케일리와 메디슨이 잭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잭은 용의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지만 케일리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케일리와 메디슨이 최소 새벽 2시 52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범행이 일어난 시각, 그들이 집안 어디에 있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5명의 여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총 3층 구조로 각 층에는 2개의 침실과 1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2층과 3층에서 각각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만 했을 뿐 정확히 어디에서 누가 참혹한 죽음을 맞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는 이들과 생존한 다른 두 명의 룸메이트가 평소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의 인스타와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과 유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먼저 메디슨과 케일리의 방의 위치입니다. 메디슨의 방은 이름 이니셜인 M 데코레이션과 평소 애정했던 카우보이 부츠가 창문 틀에 놓여있던 점으로 미뤄 3층 침실 2로 추정됐고, 케일리의 방은 강아지 머피와 찍은 틱톡 영상을 근거로 3층 침실 F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세나의 방 역시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사진을 근거로 2층 침실 D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생존한 두 사람의 방의 위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모두 1층에 살았거나 한 명은 2층 침실 C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존자 중 DM이라는 여학생이 비스코에 올린 방 사진은 그녀가 2층 다른 방에 평소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생존자들은 1층에 있었다고 못을 박으면서 일단락됐지만 의구심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인의 부모님의 인터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슨의 부모님은 둘이 같은 방에 있었다고 했고, 케일리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말로 그들이 같은 방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졸업을 앞둔 케일리가 주로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짐은 남아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를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가 마지막 순간 메디슨 방에 같이 있을 거라는 추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이번이 케일리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차를 보여주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범행 현장과 관련 유족들을 통해 알려진 부분은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집에는 케일리의 반려견 머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틱톡 영상에서 보였던 바로 그 강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아지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했고, 혹시 범행 시간이나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침입자를 향해 짖지는 않았을까, 혹은 범인의 DNA가 묻어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머피가 다른 방에서 안전하게 발견되었다라는 말 이외에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범인이 2층 슬라이딩 도어 또는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케일리의 아버지의 주장으로 범인의 진입로에 대한 정보가 나온 점입니다. 경찰은 이 점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1층 현관은 키패드가 있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서 2층 슬라이딩 도어나 3층 발코니 혹은 창문을 통한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일리의 아버지의 인터뷰에서 나온 충격적인 내용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타겟이 과연 누구였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케일리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부검 결과서를 토대로 케일리가 메디슨에 비해 훨씬 더 심한 상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범인이 3층으로 올라갈 이유는 없었다, 이미 2층에 빠져나갈 공간이 있지 않았냐며 케일리가 타겟이 됐을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케일리의 아버지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딸이 예전에 스토커가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케일리의 유족들은 그녀에게 스토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한 전자담배 스토어 매니저가 케일리가 친구들과 그룹으로 항상 같이 왔는데 같이 있었던 세나가 케일리가 스토커 당한 경험이 있어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거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루머에 대해 알고 있지만 스토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케일리와 두 명의 남성이 엮인 한 사건이 있긴 했다, 아마도 그녀가 친구에게 스토커가 있다고 얘기한 사건일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스토킹이 아니었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타겟이 되었는가와 관련 한 가지 다른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 세나와 메디슨이 같은 사교 모임 멤버였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혹시 이 둘이 타겟이 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나의 아버지가 딸이 범인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등의 방어흔이 남아있었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와 유족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나와 이선의 행적이었습니다. 이들은 12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시그마카이 프레터너티 파티에 참석한 뒤로는 행적이 묘연하다가 새벽 1시 45분경 집에 돌아온 것과 중간에 밤 12시쯤 세나가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확인된 것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커플의 타임라인만큼이나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전직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의 프로파일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전직 FBI 프로파일러 메리엘렌 오톨 박사는 먼저 범인에게서 오만함과 상당한 위험을 즐기는 면모가 느껴진다고 운을 떼면서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도구적 폭력이라고 한다. 반응적 폭력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반응적 폭력이란 내가 당신 얼굴을 펀치로 가격하면 당한 사람이 펀치로 되갚아주는 걸 의미한다. 도구적 폭력은 냉혈함,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안면이 없는 사람들에게 종종 저질러진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대상에 대한 공감력이 없다. 이러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행에는 고위험 요소가 있다. 만약 살인이라면 필요 이상의 위험을 안으면서도 기꺼이 감행한다. 아이다호 사건은 고위험 범죄이다. 6명이 사는 집에 밤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자 게리 브루카토 박사는 자신의 몰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사용된 범행 도구의 종류라고 말했습니다. 총과 같은 화기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행 도구를 사용한 자들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비호감인 소외된 사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장애를 가진 경향이 있었다고 박사는 말하면서 범인은 자기 통제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살면서 폭발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칼이 선택된 이유는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도구의 잔혹성 그리고 소외와 거절에 대한 응징을 표현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잡은 다음 그와 마주하면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이다. 약간 지나칠 정도의 냉정함과 과도한 자기 통제, 그리고 헌팅이나 무기에 조금 지나칠 정도의 관심이 관찰될 수 있고 차분하게 증오를 표현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이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상반된 부류인 것이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했을 수 있고 D-Day를 정해놓고 헌팅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몰살 범죄자 중에는 이러한 부류가 분명 존재하며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보통 타겟이 있다. 타겟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콜레터럴 데미지, 즉 부수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선망을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왕성히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범인은 이런 점이 화가 나고 싫은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야 돼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화성 연쇄 범죄 사건 방송에 출연했던 팻 브라운 박사는 스토커가 저질렀을 가능성은 조금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명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 6명이 사는 집에 들어간다? 밤과 새벽에 각자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어 돌발 변수가 훨씬 높아져 위험하다.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하자 한 명만 제거하면 되는데 왜 3명이나 추가로 제거를 해야 하나? 만약 스토킹 대상이 세나라고 한다면 범인 2층에 들어갔다가 그녀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걸 발견. 그래서 남자친구까지 제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3층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다. 바로 나갈 것이다. 만약 대상이 3층에 있는 여자들 중 하나라고 하면 2층에 갔다 타겟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제거 후 3층에 올라가 타겟을 제거. 조금 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런 가설에 큰 감흥은 못 느끼겠다. 또 다른 전직 FBI 프로파일러 그렉 맥크레리는 자신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보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에서 가장 심한 상흔을 입었던 사람은
타겟이 되었던 사람이 아닌 가장 많은 저항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어느덧 사건은 일어난 지 4주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스코우 경찰국은 12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한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11월 13일 늦은 새벽 시간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목격된 식별할 수 없는 차량 번호판을 가진 2011년에서 2013년식 현대 일랜트라 한국명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차주가 사건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제보가 물밀듯 쏟아졌고 경찰은 무려 22,000대의 동일 모델 차량을 놓고 식별하는 과정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언론에 의해 밝혀진 제보 하나는 이목을 끌었고 사건이 곧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근처 주유소 CCTV에서 찍힌 것으로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3시 45분에 흰색 일랜트라로 보이는 차량이 하이웨이에서 내려 주거지가 있는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12월 30일 마스코우 경찰국장 제임스 프라이는 아이다호 대학생 사건의 용의자 체포 사실을 전격 발표합니다. Last night, in conjunction with the Pennsylvania State Pol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detectives arrested 28-year-old Brian Christopher Kohlberger in Albrightsville, Pennsylvania, on a warrant for murder of Ethan, Zana, Madison, and Kaylee. 용의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코버거. 그는 사건 당시 대학생들의 집에서 10마일 떨어진 워싱턴 풀머리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워싱턴 주립대 대학원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FBI가 이미 브라이언 코버거의 동태를 파악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검거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펜실바니아주 몰로 카운티에 위치한 부모님 집에서 그를 금요일 새벽 3시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화면의 사진은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의 범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그는 펜실바니아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에서 용의자가 입고 있는 건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옷으로 찢거나 마는 게 불가능해 올가미를 만들 수 없는 원리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범죄인 인도 심리가 열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이다호주로 신병 인도에 동의하면서 심리는 형식상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송에 동의했을까? 이송에 동의한다는 건 단순히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본인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일 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고 이송을 거부해도 결국 나중에는 아이다호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혐의를 벗기를 희망하는 브라이언이 이송 거부를 포기했다는 시각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의 이송은 다음날 신속히 이루어졌고 아이다호주에 도착한 그는 라타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가 아이다호주로 이송되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상당한 이유를 적시한 선서 진술서의 공개였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적시한 선서 진술서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한 범죄 사실과 정황을 적은 수사관의 서면 진술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 선서 진술서의 공개를 기다려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경찰의 내부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분량의 선서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편의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1, 2편으로 나눴습니다. 제2편에서는 선서 진술서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